자 12장이죠. 12장 서울 1964년 겨울. 맞죠? 네. 1964년 겨울인데 이거는 이제 1965년작입니다. 1965년작. 이게 좀 내려오고 있죠. 60년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 뭐 읽어보셨겠지만 포장마차에서 만난 세 명의 인물들이죠. 맞죠? 네. 이 세 사람의 무의미한 대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세 명의 인물들의 무의미한 대화인데 이 작품은 이제 주제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 또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과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 자본에 의한 돈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맞죠? 자본에 의한 일상의 식민지화,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자, 이 일상의 식민지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형성화시키는데 작가가 누구냐? 김승옥 작가예요. 김승옥 작가는 이 작품 말고 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무진기행. 이 김승옥 하면 무진기행을 모르고 김승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 나왔죠. 이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무진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어떤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상향적인 세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실제로 뭐 무진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무진이 어디냐, 뭐 순천만이냐, 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순천 쪽이다. 갈 데가 있는 뭐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데 그냥 무진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작가한테? 작가 좋은 질문이신데 작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그거는 그냥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겠다고 하고 지금 이 김승옥 작가가 말을 못 해요. 그거 아세요? 김승옥 작가가 지금 몇 년생이냐면 지금 41년생이시잖아요. 아직 나이가 생존에 네, 생존에 계셨는데 얼마 전 TV에 나오더라고. 말을 94살이네. 네, 그렇죠. 말을 잃으셨어요. 말을 잃으셔가지고 말을 좀 불쌍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셔갖고 이렇게 이 종이 있잖아요. 막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천재. 여기 보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나왔죠. 오사카에서 태어나요. 전남 순천에서 성장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무진을 순천으로 보는 설이 이제 많아요. 하여튼 그리고 생명 연습이 뭐 당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진기행. 그러니까 이분은 작품이 뭐 아주 유명한 작품이 딱 두 개만 알면 돼. 무진기행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1964년 겨울 이 두 작품으로 거의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이 두 작품으로. 자,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272쪽 무진기행은 이 영화 뭘로 내면 안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개. 이 영화로 이제 각색이 됩니다. 안개. 신성일이 나왔을 거야 아마. 그 각색을. 그래서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작품 속의 계절 겨울이죠. 이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좋잖아요. 네 계절밖에 없으니까.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964년 겨울 이야기 겨울. 자, 선술집에서 만난 세 사람 중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아내의 직업은 무엇인가? 대학원생. 아내의 직업. 그다음에 이제 사내의 아이가 아내가 입원했고 사망 후 시체를 팔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보면 네.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네. 맞죠? 네. 그다음에 아내의 시신과 교환한 돈으로 구입한 물건과 가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못 연결된 건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제 넥타이, 뭐 소방차, 뭐 귤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넥타이가 뭐 600원이고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귤이 300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건 뒤에 가서 또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다. 뭐예요? 욕망.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 여러분 이제 욕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네? 디자이어. 이 디자이어라는 게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누가 있냐면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테네시 윌리엄스의 뭐가 있죠? 유명한 작품. 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
A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인데 이 욕망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여튼 그런데 그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서울이 뭐 정말 엄청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욕망의 집결지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이제 근데 좀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아까 1924년 겨울이고 또 밤이죠. 네. 밤의 이야기고 60년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겨울의 정서 그리고 밤의 그러니까 60년대 여기 대부분 60년대 이상이시잖아요. 70년대도 계시고 60년대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밤 그렇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 그래서 상당히 좀 허탕한 뭐 그런 시기. 서울이 이제 이 시기만 해도 자본주의 이게 발전이 막 되는 시기는 완전히 발전 안 됐잖아요. 대략말락 하는 시기지, 맞죠? 네. 그럼 60년대 서울이 발전이 많이 됐었나요? 60년대 거의 한 80년대 넘어가서 막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런 도시의 서울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세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277쪽을 볼까요? 277쪽. 277쪽을 보시면 거기 밑에서 한 5째 줄 정도 볼게요. 277쪽. 어떤 빌딩의 옥상에선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이건 뭐냐면 그렇죠. 깜빡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밝을 명자에 멸할 멸자니까 깜빡거리고 있었고 소주 광고 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 그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서울 1960년대 서울의 밤거리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죠? 상당히 읽어보면 그 작가가 감수성이 있어 없어요. 되게 감수성이 깊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돋보이는 그 표현을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진기행 제가 아까 순환이들 이야기했잖아요. 무진기행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무진기행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지금 말고 이제 시험 끝나시고 시험 끝나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난 사람. 내가 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는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 진짜로. 제가 할게 이만큼 있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미치잖아요. 할 게랑 저는 어제 새벽 한 3시에 잤는데 왜 긍정적인 잤냐면 말이 제 스케줄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제가 이제 그 다문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4시간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한 뭐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공부 문학 작품 또 4시간은 뭐 생활용 이런 걸 하는데 뭐 강의 계획서 이게 그 주차마다 다 써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또 이달 말까지 써달라는 거. 뭐 할 것도 많은데 그래갖고 어제 막 그 쓰다 보니까 새벽 한 3시 됐더라고. 새벽 3시. 네, 새벽 3시까지. 오늘은 또 내가 여기 보세요. 이 경찰청 여기 가서 좀 다녀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스케줄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도 할 게 많은 게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할 게 많은데 안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할 게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 행복해요? 자, 278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278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뭐 1964년도에 그 물가라든가 이런 물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알아두면 또 재밌잖아. 1964년에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그게 3,000원이었대. 1964년에. 요즘 쌀 한 가마 80kg가 얼마입니까? 장난이 아니죠. 계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짜장면이 그 당시에 35원이었대. 지금 막 7,000원 하죠. 짜장면 한 그릇에. 그렇죠. 9,000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비싼 데는 그런 하여튼 7, 8,000원 하잖아. 탕수육이 200원.
통닭이 300원, 고량주가 200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없어서 좀 알았으면 좋잖아. 그 당시 60년대 1,000원이 요즘 얼마냐? 7만 원이래. 60년 이거 알아두면 재밌잖아. 60년대 1,000원이 요즘 7만 원이래요.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참 이 작가도 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여기 280쪽 보세요. 200권. 자기 아내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 남은 돈 갖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네. 여기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에 뭐 쇼윈도가 있고 뭐 넥타이를 골라가죠.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한 뭐 넥타이를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서 버렸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네. 600원이 곱하기 70이니까 요즘 돈 6, 7에 40, 한 4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맞죠? 4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갈까? 사내가 말한다. 뭐 귤장수가 있죠?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고 외치며 사내는 귤을 버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했다. 300원이 없어졌다. 3, 7에 21이죠? 2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70을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략의 282쪽에 보면 다음날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나오죠?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그러니까 사내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자 각자 방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자 각자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이 포인트를 보면 이 각자 방은 폐쇄와 소통의 단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쇄, 소통 단절. 맞죠?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상당히 뭐 속물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284쪽을 보세요. 작품 해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일상성의 발견이라고 나오죠.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일상성. 그러니까 1960년대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주인공들의 어떤 삶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1964년에 가장 포인트는 거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걸 팔아서 그걸 이렇게 쓰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속물근성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알아두실 때 287쪽에 보세요. 4번 일상의 식민지화라고 나왔죠.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 중 선술집에서 만난 김과 아내에게 옆자리에 가난뱅이 사내가 뒤늦게 합류하는 장면은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타락상, 즉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냉소라는 말 좀 설명드릴게요. 냉소는 찰냉자에다가 무슨 소자. 그래서 여기 냉소적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니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사람 되게 시니컬해. 이게 냉소적이라는 뜻이에요. 차갑게 웃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학점을 제가 뭐더라? 비제를 줬어. 비제로. 이제 A학점, B학점 이렇게 주잖아요. 대학생들. 이렇게 줬더니 어떤 애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B 플러스도 아닌 B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소라는 거. 그러니까 차갑게 웃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뒤로 빼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냉소적이다. 자, 시니컬하다. 그러니까 일상의 식민지화가 그런 거고요. 자, 장마. 윤홍길의 장마라는 작품도 엄청난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그 13장이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죠. 장마가 상징하는 건 뭐죠? 장마가 뭘 의미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긴 해. 네? 여기서 장마가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왜 작가는 제목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시험을 위한 공부, 제가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공부 좋아. 근데 나의 내면의 지식이 올라가는 것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장마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뭐 시험 잘 보면 뭐냐.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이게 이 남북이 대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북이 대치된 지금 상태가 장마철이라는 거예요. 이 남북이 햇빛은 쨍쨍이 아니잖아요. 이 북한 정말 막 제가 이야기 다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막 이해가시죠. 제가 뭐 다 여기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마는 1973년 작기예요. 근데 장마 기간 동안 벌어진 뭐의 갈등이죠? 두 가족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 이게 포인트죠. 읽어보셨잖아. 장마 기간 벌어진 두 가족의 갈등과 대립 화해의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소년화자가 나와요. 소년화자. 이 소년화자가 등장한다는 거. 네, 그래서 나오고요. 내세워 소년기 전쟁 체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6.25 전쟁 시기 작가가 겪었던 체험.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이거는 아마 방송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독일어인데, 자, 우린 발음해드릴게요. 네, 이걸 빌덩스 로만이라고 해요. 빌덩스 로만이 뭐냐? 성장 소설.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빌덩스 로만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놀래요. 하여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빌덩스 로만입니다. 성장 소설이에요. 자, 주인공이 이렇게 성장하고 깨닫는 이야기. 뭐라고 한다? 빌덩스 로만. 많이 그러죠? 성장 소설 빌덩스 로만. 자, 그래서 6.25 전쟁 시기 작가가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썼고요. 1942년생이에요. 자, 밑에 나오죠. 신춘문예 이렇게 작품을 통과하고 장마가 분단 소설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쭉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작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외할머니의 불길한 꿈이 가져온 슬픈 소식은 뭐죠? 외삼촌의 전사통지. 외삼촌이 전쟁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메꼬자의 사내에게 누구의 소식을 알려줬는가? 삼촌의 소식이 삼촌의 소식. 세 번째는 외할머니와 그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외할머니의 그 한마디 뭐죠? 네, 그렇죠. 장마 내내 외할머니가 손에서 놓지 않는 일, 완두 까는 일. 이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안 읽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시험 내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라무시에 온다는 삼촌 대신에 나타나는 게 뭐였죠? 구렁이죠, 구렁이. 자,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1인칭 뭐 서술자니까 주인공이라고 됩니다. 주인공 시점.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려요, 안 어려요? 이 작품 주인공 어리죠? 그래서 어린 관찰자라고 어린 그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의 시공간적인 배경은 6.25 전쟁의 시기 맞죠? 6.25 전쟁 시기에 장마 기간인데 그런 그 섬진강 상류의 마을이에요. 섬진강이라는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류의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외할머니가 이제 예지몽을 꾸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쪽집게가 뭐 이빨 드러놓고 달아나놓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을 또 좀 설명하면, 이 작품은 관찰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가 맞죠? 관찰이 가능하다. 자, 과연 관찰이 가능하니까 왜 어린아이는 관찰을 많이 해요, 맞죠? 사물을.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경계심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심이 없어요, 별로.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징그럽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막 파충류 이런 건데, 정말 어렸을 때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 소녀도 있고 막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만지거나 뭐 그런 거 하면 어때요? 경계심 없이 그냥 되게 그러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찰이 가능한 이유는 어린아이로 경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장마는 쭉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가와 외가의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가족 관계를 보면
이제 친가에는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가에는 외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쪽에는 어때요? 아버지라든가 고모가 있고 중요한 건 빨치산이 된 삼촌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상식을 알려드려요. 여기 빨치산이라는 말 이게 영어를 이게 보세요. 이 재밌는 게 빨치산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자, 빨치산이 뭐예요? 이거 빨갱이산? 이게 이거 마운틴이에요? 아니 이거 마운틴 산이냐고. 빨치산이 뭐냐고. 그럼 산이 아니에요? 이게 산 아니니까 여쭤봤죠. 아 산인 줄 아셨어요? 빨간 칠한 산. 아니요 빨갱이 수. 야 전혀 몰랐네. 빨갱이가 숨어있는 산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안 가르쳐줘서 큰일 날 뻔했네. 자 보세요.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강세가 발음 기호 팔티스 우리말로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공산당. 그러니까 영어로 팔티슨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빨치산다고 하죠. 네, 진짜로 쓰실 거예요.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건 어디 말이에요? 파르티산? 그거는 뭐 아주 동구권 쪽의 발음이겠죠. 동구권이나 이런 쪽에 그 폴란드나 이런 쪽. 하여튼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우리가 그 기름 어떻게 만땅에 만땅 이런 말 하죠. 네. 만땅 이게 왜냐면 이게 아니 풀 탱크인데 이게 1호가 아니라 풀이라는 게 찰 만자잖아요. 찰 만자. 여기다가 탱크예요. 만탱크 하나 만땅이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러식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와 영어와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되게 재밌다니까. 나 멘붕 왔어. 나 멘붕 왔어. 멘탈 붕괴 맞죠? 그러지 않나요? 무너질 붕괴 써가지고 이것도 영어와 한자의 절묘한 만남. 멘붕 왔다는 거. 우리말이 되게 웃겨요. 막 외국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경기를 일으켜 경기.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자, 하여튼 이거 여담이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빨치산이 뭐라고? 팔티스.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는데 알아도 좋잖아요. 공부는 이런 걸 알아라는 거니까 제 말이 맞을 틀려요. 아니 왔는데 내가 100점 맞으면 뭘 거예요. 자, 그래서 빨치산이 된 삼촌. 그다음에 이제 외할머니 쪽은 어머니, 이모, 그다음에 국군. 그러니까 한쪽은 할머니 잘 보세요. 친가 쪽은 빨치산이 된 삼촌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우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할머니 쪽은 국군으로 전사한 외삼촌의 이야기잖아. 맞죠?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필연적 화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잖아. 필연적 화해자. 이걸 알면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년 화자를 선택을 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해. 왜 그러면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작가가 소년 화자를 선택했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년은 경계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비극의 의미를 몰라. 소년이 뭘 알겠어요? 비극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비극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잘 모르는데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르잖아요. 천국에 가셨으면 어디 갔다가 잠깐 오신 줄 알고 막 울지도 않잖아요. 막 어린 한 5살, 막 4살 이런 애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유머러스한 그 어조에 그렇게 이제 깔려놓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품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작품은 그런 그 삼촌과 외삼촌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익과 우익 이런 문제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분단 성장 소설. 그냥 성장 소설이 아니라 분단 성장 소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그 1982년에 TV 문학관에서 이게 드라마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게 그 뭡니까 이 장마나 이런 거 어디 검색을 하시거나 하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겠죠. 자, 마지막 14장 도둑맞은 가난 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누구죠 작가가? 박완서 작가가 나오면 여러분 꼭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해야 되냐? 박완서. 자, 어느 날
실제 이러한데 박완서 작가한테 그랬대요. 사람들이 작가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박완서 작가가 그랬대요. 소설을 써보기나 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소설을 써보기나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저도 영문학 박사고 영어 책도 제가 막 몇 권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고. 영어 책을 공부를 해보기나 해봤냐. 저는 영어 사전을 지금 싫어요. 이게 요즘은 이제 전자사전, 옛날에는 그냥 사전이 있었죠. 엘리트 사전 뭐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요. 넘기다가 이게 너덜너덜해져. 그래도 한 세 권을 버렸어. 이게 막 넘기다 보면 막 계속 넘기다 보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한 3권 버리고 원서 있죠. 원서 주홍 글씨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 전차 이런 거 한 30권을 제가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막 정말 하루에 좋은 글씨 같은 거 보잖아요. 하루에 한 문장이 10줄이 안 끊어져. 문장이 안 끊어진다. 10줄이 기본이에요. 뭐 그다음에 고도를 기다리고 다 읽었어요. 저는 원서로. 그렇게 읽으니까 이만큼 좀 아는 거야. 지금도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도 국문학이든 뭐든지 그래요. 공부는 누가 물어보면 해보기나 해봤어. 여러분이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국문학이 뭐 얼마만큼인지 아직 모르시잖아. 4년을 공부해보시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이야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둑맞은 가난은 1975년작이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연도가 내려가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 중산층의 허위의식 이걸 이야기하고 읽어보시면 그렇죠? 중산층의 허위의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어떤 의식?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고, 자, 이 작품은 몇 년대예요? 지금 75년작이라고 그랬죠. 75년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다시요.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뭐다? 도둑맞은 가난입니다. 이거 알면 이제 그게 포인트 가장 큰 데,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자, 1학년이니까 또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해봐요. 처음에는 자, 거시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거시적이라는 건 뭐냐? 망원경. 자, 이 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네. 뭔 말인지 이해가요? 큰 틀을 봐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잣나무가 몇 그루, 뭐 전나무가 몇 그루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래요? 미시적 방법이라고. 자, 이건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 현미경적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예요. 자, 공부는요, 여러분 미시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미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말리는데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거시적인 공부 플러스 미시적으로 하는 게 좋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시적인 잘 모르겠어. 미시적인 것만 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미시적인 것만 파다 보면 여러분이 이 책 하나 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해요. 이 책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지금 1학년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크게 이렇게 큰 틀로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게 3시간 동안 이 책 한 권 끝내는데 이게 거시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전체적인 걸 쭉 훑고 지나가고 있죠.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 이제 미시적인 공부를 하면 된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이 작품에서 5개가 나오는데, 자,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해서. 이건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상훈이 하는 일은 맥기 공장, 공원, 거기서 이제 일하고요. 거기서 이제 나의 꿈은 뭐였어요? 인류 재봉사가 되어서 양장점에 고용되는 거죠? 네. 인류 양장.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직하자 월급쟁이 생활을 면하고 무엇이 되기를 바랐는가? 사장님이고, 내가 상훈에게 공동의 예금 통장을 준 이유는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서 모금에 이렇게 앞장서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공간적 배경이 1970년대의 겨울이죠. 네. 서울의 무슨 동네? 산동네. 네. 산동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주인공이면서 화자야.
나는 주인공이야. 화자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상훈이라는 애가 나오죠. 네. 가난 체험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맥기 공장의 위장 취업. 요즘에는 이렇게 위장 취업을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그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위장 취업한 대학생.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의 생활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어머니, 아버지, 오빠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여기 324쪽을 잠깐 보시면 324쪽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뭡니까 그 위에서 5째 줄 정도 내려가 볼까요? 거기 보면 집주인이 새방에 부엌을 만들어준답시고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324쪽. 거기 투녀 끝에 볼록빛 담까지 사이에 무명폭만 한 하늘을 아예 슬레이트와 루핑 조, 루핑 슬레이트 밑에 각져 나와요. 막아버려서 명색이 부엌인 속은 침침하고 환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산동네의 쪽방촌이죠. 그런 걸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 걸 상당히 잘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그 소박한 꿈이 어디 나오냐면 327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327쪽. 거기에 이런 말 있죠. 나는 미싱을 놀리며 언제고 양재를 배울 것을 꿈꿀 때가 제일 즐거웠다. 옷다운 옷을 만드는 인류 재봉사가 돼. 거기다 밑줄 좀 앉혀서 쳐놓으세요. 옷다운 옷을 만드는 인류 재봉사 같아요. 인류 양장점에 고용될 나를 막연히 꿈꾸며 재봉들을 놀린다. 그러니까 바로 인류 양장점 취업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언제고 한 번은 상훈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하긴 할 테고 그때 넌지시 맥기한 금반, 이 맥기라는 게 가짜예요. 가짜 금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무드가 날까. 그러면 누구에게도 그게 맥기한 반지라는 걸 알리지 말아야지. 이런 공상은 웃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맥기라는 게 이제 가짜 반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또 이 작품은 어머니의 허영심 이런 게 되게 많죠. 네. 중산층의 인정 욕망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허영심 뭐예요? 본때 있게 사는 일, 맞죠? 친구들의 시선 이런 거 강조하고 또 남들 사는 모습과 비교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이 허영심 매너티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중산층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결국은 뭐예요? 그런 그 허영심, 체면 이런 것들, 가난에 대한 혐오, 가난을 혐오해.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뒤로 가서요. 뒤로 앞에는 넘어가고 그 335쪽에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335쪽을 보시면 거기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335쪽. 내가 상훈이를 만난 것은 5원짜리 풀빵을 굽는 포장친 구르마 앞에서였다. 이런 말 있어? 그 부분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소급제시라고 합니다. 소급제시.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플래시백. 이 플래시백이란 말 써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플래시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있잖아요. 백투더 퓨처. 그게 그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급제시가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서술이에요. 이런 걸 소급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급제시가 모르면 좀 써놓으세요.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서술. 다시요.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뭐라고요? 제시하는 서술. 이걸 뭐라고 한다? 소급제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플래시백. 이 용어가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현대 소설론 공부할 때 많이 나옵니다. 소급제시. 그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소급제시.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아까 상훈 나왔잖아요. 상훈이는 부잣집 대학생이죠. 네. 원래는 다 읽어보셨다는 건 부잣집 대학생입니다. 근데 아까 위장취업 이야기했지만 자, 이 상훈이가 어떻습니까? 가난을 체험하는 거죠. 맞죠? 가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동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도 보면 막 여러 가지 복선들이 막 나와 있다 보면 여러분 이제 복선을 좀 이야기할게요. 복선.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폴 쉐도잉이라고 해요. 폴 쉐도잉. 그러니까 쉐도잉은 그림자잖아, 그림자. 맞죠? 폴은 앞에다 있지. 앞에다가 그림자를 깔아. 자, 황순원의 소나기에 그 서울에서 온 여자 아이가 어떤 말을 하죠? 소나기에서 어떤 말을 하죠?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런 말 하는데 소나기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런 말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좋다라고 하는 게 보라색이라는 게 좀 되게 우울의 이미지고 죽음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 한자로 하면 엎드릴 복자에다 손선자 선. 이게 복선이거든요. 복선이 깔렸다. 복선인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리 사건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황을 암시해 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선이라는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339쪽을 좀 보세요. 339쪽. 거기에서 이거 몇 줄을 쭉 내려가 볼게요. 한 15줄 정도 쭉 내려가 보세요. 쭉 이게 옆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도대체 끝에 이런 말 찾으셨죠? 우리말이니까 339쪽이요. 15줄 정도 쭉 내려가면 끝에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이런 말 있잖아요. 지네들이 중간 정도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은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그럼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아세요? 불을 소자예요. 불을 소자. 이 소자를 보세요. 이 구자에다 칼 도자죠. 칼이 날카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빨리 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카롭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칼이 막 그 날카로운 것처럼 입으로 말한다 이런 뜻에서 실제로 불을 소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을 소자. 소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사명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의 실패와 배신은 참을 수 있어. 맞죠? 네. 그런데 신분을 속이고 꿈과 삶에 대한 신념을 희롱했잖아. 맞죠? 그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사랑의 실패, 배신은 참을 수 있어. 배신이야, 배신 그러죠. 참을 수 있지만 신분을 속이고 나의 꿈과 삶의 신념을 희롱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0쪽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340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두 번째 단락 첫 줄.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활을 했다가 네. 점점 이제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1쪽을 볼까요?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나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그 살림살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341쪽.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 맞고 나서야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냐? 중산층의 위선을 비판하는 작품 맞죠? 중산층에 써볼까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산층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위선을 비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가난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 가난이 있으면 그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거부, 그다음에 견딤, 훔침. 뭔 말인지 알겠죠? 가난을 거부해 할 수 있고 가난을 견뎌 또 가난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거부하는 자가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 자, 가난을 견뎌. 나와 복제공장 아줌마. 나와 복제공장 아줌마. 가난을 훔쳐. 상훈과 그의 아버지. 이해가죠? 훔친다는 것은 부자인데 가난한 척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난을 거부하는 자는 어때? 이런 걸 거부하니까 도피, 혐오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거부하니까 가난을 도피하고 막 가난을 혐오해. 근데 견디니까 가난은 어때요? 순응해. 가난을 동반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야지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훈과 그의 아버지는 관찰, 가난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가난을 견디는 자의 가난이 뭐냐? 소명이다 했죠. 그냥 그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소명.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가난을 훔친 자는 위장 취업하여 가난을 체험하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난을 거부하는 자는 사업에 실패하자. 동반 자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가난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의 위선을 비판하고 가난을 대하는 그런 세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43쪽에 위선과 허영, 미화된 가난이라고 나왔죠? 그 작품 해설에 보시면 아름답게 표현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쭉 그 1강부터 14강까지인가요? 14장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이제 방송을 이렇게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 2배속으로 쭉 읽어보셔도 되겠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핵심만 훑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걸 쭉 훑어드렸으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조금만 보면 이제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은 책 가져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큰 틀만 좀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부터 보세요. 이제 이거 한 10분 내로 마무리할 테니까 4페이지부터 보세요. 한자 형성과 변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갑골문이 뭐고 금문이 뭐고 소전이 뭐고 행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해서는 한나라 말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문자이다 이런 말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해서에다 가로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말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는 문자이고 뭐 좀 더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해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해서가 한나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히읗자 돌림이잖아요. 히읗. 해서도 히읗이고 한나라도 히읗이잖아요. 그렇게 히읗자 돌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해서가 뭐고 초서가 어느 시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확률이 있고요. 8페이지부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보면 상형, 지사, 회의 뭐 이게 나오는 거 있었죠.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네. 형성, 전주, 가차. 그래서 어떤 걸 상형, 모양을 본뜨는 거 맞죠? 지사는 추상적인 거 이야기한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해요. 회의는 뜻과 뜻이라고 그랬죠. 밝을 명자가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12쪽에 뭐 사람과 관련된 거, 신체와 관련된 거, 감각과 관련된 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다 암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거는 사람과 관련됐고 이거는 시공간과 관련됐다. 이게 통밥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 어휘, 이제 필수 어휘가 나오는데 제가 막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1, 2, 3, 4, 5 객관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필수 어휘 있잖아요. 각각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22에서 25 여기 뒤에 뭐 한자의 유래와 파생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리고 한자로 읽어보기도 뒤에 나오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31쪽에서 한문 문법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요. 뭘 하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꼭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각각의 단원에 뭘 하라고요? 각각의 단원에 필수 어휘만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머지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주제별 고사성어라고 있죠. 그거 주제별 고사성어 그거 2개. 그러니까 그거하고 주제별 고사성어만 보세요. 거기 이제 뒤에 중간에 뭐 한문 문법의 기초라든가 문법은 많이 안 나와요? 나와봤자 5-6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문제들이 필수 어휘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5문제면 최소한 15문제 이상, 15문제 이상이 필수 어휘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지금 필수 어휘 말고 뒤에 고사 성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시험 문제 꽤나 많이 나와요. 주제별 고사 성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한자 공부하고 큰일 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는 그냥 여러분이 배우신 걸 이렇게 하시고 지름신의 강령에 맡기세요. 지름신의 강령에 맡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어느 세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제별 고사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주제별 고사성어하고 뭐라고요? 필수 어휘만 보시고 근데 필수 어휘 말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자 형성과 여기서 또 너댓 문제 나온다니까 제 1장에서 당연히 나오죠. 어떤 게 갑골문이고 어떤 게 근문이고 어떤 게 소전이고 이렇게 앞에 부분만 보면 돼. 뒤 다 보지 마. 그래서 예서는 봐봐요. 6페이지에 예서는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때까지 사용된 뭐 문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시기 정도로 그렇죠. 시기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뭐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시기하고 그 특징을 조금만 이렇게 요약해서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 진짜로. 거기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형 형성에서 무조건 나와요. 여기는 2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상형 어떤 게 이 글자 다음 중 가차가 아닌 것은 무조건 나온다니까. 형성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무조건 나오니까 그 의미를 아시겠죠? 뭔 말인지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충학습 부수에서 어떤 게 사람과 관련돼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인자 어딘 사람인 발자 뭐 나오잖아요. 주검시험자가 어떻고 머리열자가 어떻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봐요. 신체와 관련된 부수가 아닌 것은 몸신자 나와 뼈골자 나와 피열자 나와 장인 공자가 나와. 장인 공자 장인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시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는 잘 보세요. 다음 주 절대로 안 나오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시험 한 번도 안 보신다고. 다음 중 신체와 관련된 부수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는. 정말 이해 가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니까. 아니 신체와 관련된 부수는 하면 넷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은. 뭐뭐가 아닌 것은이 나와요. 분명히. 엄마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책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이 뭐 터럭 발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터럭이 있는 글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말씀대로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 돼버렸네. 그러니까 필수 어휘하고 제 말대로 해보세요 정말. 필수 어휘하고 그 사자성어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있잖아요 문제. 거기 문제 제가 연습 문제 다 풀어드렸잖아. 맞죠? 연습 문제 꼭 풀어드린 것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연습 문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게 뭐고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같은 거는 한자로 쓰라고 했는데 한자로 쓸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익히고 어떤 내용인지만 알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뭐 제가 볼 때는 25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뭐 공부를 조금만 하면 20문제는 맞을 거야. 20문제. 5문제 정도 틀려줘야지. 센스가 있어요. 가수님은 마신다고. 5문제. 아니, 5문제 맞춰서 되긴 하는데, 하거든 다. 아니,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연습 문제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4페이지부터 보세요. 여기 지금 16페이지 이때까지 여기서 서너 문제 나온다니까. 많이 나오면 5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제 1부에서 5문제 나올 수 있어요. 꼭 정리하시고 뒤에는 이렇게 그 필수 어휘하고 사자성어. 50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0점 맞았으니까 사자성어하고 또 뭐라고요? 연습 문제 한번 쭉 훑고 이렇게 봐보세요. 네. 그러시면 어느 정도 창문 너머 어렴풋이 막 옛 생각이 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3월달 쭉 이렇게 도움 드렸는데 좀 도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저는 이제 하면 저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다 해요 저는. 저의 공부의 그 지식은 지금 통도 안 잡고 끝난 거예요 지금. 통도 안 잡고 끝났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제가 들으시고 저는 뭐 4년 동안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전공부터 교양까지. 뭐 믿거나 말거나. 한 학기 들어보면 알지 않아요? 제가 실력이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은. 그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졸업하실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